네, 아시아나 항공이 가을맞이 대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거의 뭐 속된 말로 대박 할인 이벤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항공권 최저가 그 혜택을 주겠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의 좀 아쉬운 건 미 전역은 아니고 미국의 네 개 미주노선, LA, 뉴욕, 시애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일단은 요 네 개만인데요. 대단합니다, 이 할인폭이. 자,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이 한국행 항공권을 완전히 거의 뭐 절반 이하로 판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중에 가장 싼 티켓은 왕복이 471달러. 편도 아닙니다. 왕복이 471달러. 이거 뭐 기름값이나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이 물론 이제 주중에 좀 싼 그 티켓인데 471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아시아나 그 웹사이트에 직접 이제 확인해 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카노미석을 기준으로 이제 우선 봤더니 11월 어느 날 이제 주중을 제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은 내년 한 1월 중순 주중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471달러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왕복 항공권이 471달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야 이거 혹시 편도 아니야? 그 봤더니 라운드 트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싼 이코노미 클래스는 그렇다 치고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쌀 때 조금 좋은 걸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좌석과 거리가 조금 넓고 뒤로도 등받이를 조금 더 제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카노미 플렉스라는 좌석도 있는데 이것도 뭐 별 차이가 한 10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500달러 선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500 몇십 달러 정도로. 자, 그러면은 더 올라가 볼까? 그래서 비즈니스석도 한번 찾아봤더니 비즈니스석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3,500에서 조금 비쌀 때는 한 4,000 뭐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300달러로 비즈니스석을 살 수 있다라는 제가 봤을 땐 역대 가장 거의 싼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예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게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거의 뭐 절반 가격에 비즈니스를 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이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카노미는 가격이 뭐 평소의 절반이다 하더라도 뭐 돈 액수로 따진다면 평소보다 그저 한 6, 700불 정도 세이브 되는 그런 할인 그 프로모션인데 비즈니스는 평소보다 이 절반 정도니까 절반보다 더 넘는 세이브가 되니까 평소보다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정도로 타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 정도면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실 2,300불이면 뭐 웬만큼 비쌀 때 이카노미도 거의 막 2,000불 가까이 되고 뭐 그런데 그것보다 몇백 불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지금 비즈니스석이니까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아니 난 필요 없어 그냥 이카노미 플렉스 정도만 충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 500 몇십 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정말 아시아나 이번에 대박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도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그 사이에 출발하면 되니까 사실 연말에 좀 핫할 때 뭐 이럴 때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싸게 팔 때는 보통 대부분의 이제 블락 그런 시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요때부터 요때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출발해서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연말에 괜찮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그 이카노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카노미 플렉스 정도만 돼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뭐 한 500 몇십 불 정도면 예약이 가능하니까 뭐 이카노미 뭐 471불, 그래가 이카노미 플렉스 500 몇십 불, 그 비즈니스 아니면 평소에 이카노미보다 몇백 불밖에 더 비싸지 않은 비즈니스 2,300불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더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그 행사는요, 그 대규모 온라인 여행 박람회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행 항공권 최저가 판매는 물론입니다만은, 그 푸짐한 경품 퀴즈 이벤트도 그 웹사이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자체적으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그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 대박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11월 10일까지 아시아나 항공 미주 홈페이지
flyasiana.com입니다. flyasiana.com에 들어가서 이 퀴즈 이벤트도 참여를 하면 꼭 티켓을 사지 않더라도 경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이번 연말에 한국 갈 일이 없는데 뭐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이벤트 그 참가자 중에 추첨을 해서 뭐 경품을 준다는데 경품 그 상품도 대단해요. 뭐 아이패드도 있고요. 삼성 갤럭시 워치도 있고 또 코닥 스마일 카메라 등등 아주 다양한 경품이 증정됩니다. 이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만약에 당첨이 돼서 받게 된다면 연말에 뭐 자녀분들이나 뭐 손자 손녀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니까 꼭 티켓 안 사더라도 이런 찬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공권 구매 고객과 또는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아시아나 측은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이번 트래블 마트 2025 오텀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은 트래블 마트 25 오텀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2025년 가을 뭐 여행 행사 뭐 이런 겁니다. 미주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근 10년 만에 이렇게 싸게 파는 건 좀 처음 봤어요. 또 티켓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고 참가할 수 있고 또 선물도 주는 이런 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시아나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뭐 늦으면 1년 한 3, 4개월쯤 후면은 완전히 대한항공하고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지금도 서류적으로는 대한항공과 합병이 다 이제 승인됐기 때문에 합병이 뭐 최종적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대한항공이라는 코리안 에어라는 이름으로 원 브랜드로 이제 출발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1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아시아나가 좀 어찌 보면 좀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매년 물론 가을에 하긴 합니다만은 그 할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티켓이 한국 왕복 티켓 필요하시면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잡으시고요. 아니면은 그 flyasiana.com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가해서 좀 경품 당첨도 되고 좀 그런 행운도 좀 연말에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외 국민의 그 고령화 속도가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의 고령화 속도보다도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외 국민이라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민권자는 뭐 재외 국민이라고 치진 않아요. 뭐 같은 민족 정도를 치지만 재외 국민은 아니고 시민권자부터는 뭐 미국 국민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 살면서 뭐 20, 30년씩 살아도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영주권, 뭐 유학생, 주재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재외 국민이라고 치죠. 자, 일단 한국에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시민권자는 그 통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정 간섭이니까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사는 또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고령화 속도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가파르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겁니다. 한국보다 3년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의 그 한인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25% 진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 재외 국민 88,857명, 88,8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7%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1%포인트 또 높아졌답니다. 이제 25%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외 한인 사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주권자까지만 해서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조사한 이후에 가장 높은 고령화 사회 통계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외국민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에 조사했을 때는 얼마였느냐? 18.3%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9%, 2020년에 19.1%로 조금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서는 가파르게 올라가요. 2021년에는 20.2%를 찍으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23.7%, 그리고 올해는 24.7%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 한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의 경우에 한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2015년에 13.1%, 그리고 이제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한국 국민은 20.9%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해외는 24.7, 한국은 20.9, 65세 이상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재외국민의 그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전체 한국 인구보다 3년 정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한인의 그 65세 이상이 24.7%잖아요. 한국은 이제 한 3년쯤 뒤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년 뒤에 또 우리 해외 한인의 고령화 비율은 지금 24.7이 아니라 한 27%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자, 재외 한인들의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심화됐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재외 한인 사회가 한국보다 더 늙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재외 한인들이 한국 내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산다, 해외 한인들이 한국 내의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령화가 되고 65세 인구 비율이 더 많은 것이죠. 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뭐 적어지면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계속 많이 지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한인들이 본국의 한인들보다 좀 더 오래 산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한국 내에 있는 7, 80대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특히 이제 미국, 요걸 또 나라별로 하면 미국이 가장 뭐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제 7, 80대가 한국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낸 통계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요즘 그 성형수술 많이 하나 봐요, 미국인들이. 그 보톡스에서부터 페이스 리프팅까지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성형수술 전성기를 미국에서 맞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성형외과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20대 연령층에서 보톡스를 맞은 사람은 14만 2천 명. 그러니까 전역의 인구 중에서 14만 명이 아니라 20대 인구 중에서. 사실 20대가 무슨 보톡스를 맞을 일이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40대, 50대 또는 50대, 60대가 내려다보면서 20대가 뭐 보톡스 맞을 일이 뭐 있니? 야, 화장 안 하고 그냥 쌩얼로 나가도 20대는 그 젊으면 다 이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본인들은 또 그게 아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미국에서 보톡스를 맞은 사람이 14만 2천 명. 그리고 심지어는 보톡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뭘로 이렇게 채운다라고 그러죠. 이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 20대 14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그 평균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페이스 이렇게 얼굴을 확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20대, 30대 할 필요가 없이 정말 60대, 70대, 요즘은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뭐 정말 60, 70, 80 돼야 이 페이스 리프팅을 하는 거지, 뭐 젊은 애들이 그런 것까지는 뭐해, 보톡스까지만 뭐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리프팅은 좀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페이스 리프팅 하는 나이도 계속 지금 젊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페이스 리프팅 시술을 받은 사람은 35세에서 55세 사이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35세에서 55세 사이 페이스 리프팅을 받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최근에 다시 내봤더니 몇 년 전에는 26%였는데 지금은 32%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올라갔습니다. 35세에서 페이스리프팅을 받을 일이 뭐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30대, 뭐 35세, 뭐 40대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게 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이게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페이스리프팅을 미리 해야 되겠다. 미리 해서 미리 땡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바마 케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부터 미국 전역의 그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요. 전국적으로 평균 한 30%나 가량 급등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뭐든지 30%라는 것은 엄청난 폭등이죠, 사실은.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30%가 아니라 100%, 다시 말해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폭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그 최종적으로 승인된 그 문서를 입수해서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내에 수백만 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한 1,400만 명, 1,700만 명. 사실 제가 왜 1,400이라는 게 입에 자꾸 나오냐면 이게 이제 그 최종 승인된 문서를 입수해서 보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상될 때 한 1,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1,700만 명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오바마 케어 오픈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연방거래소 웹사이트에서 내년도 보험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연방 거래소 웹사이트 주소는요, healthcare.gov입니다. 외우시기 쉬워요. healthcare.gov. 입니다. 자, 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면 내년은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에 가장 큰 건강보험료 충격, 헬스케어 샥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그 중간급 그 실버 플랜,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아주 고급 플랜도 아니고 중간 플랜, 요거를 보니까 2배에 거의 가까운 무려 9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이 아니라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낸 게 뭐 500불이다. 그러면 500불보다 싸겠죠. 뭐 오바마 케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불이다 하면 내년에는 한 달에 750불 정도 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료 급등은 민간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의 인상 추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민간 사설 그런 보험 뭐 에트나 뭐 많이 있잖아요. 블루쉴드 이런 민간 보험의 보험료 인상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가 하는 나라가 하는 그런 보험료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 부담, 저걸 들어도 부담, 그런 실질적인 부담이 더 내년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9월 30일로 끝났어요. 지금 사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그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9월 30일 날 끝난 그걸 더 연장해라라고 계속 하면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 보조금,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돈 내는 거를 나라에서 좀 보조해줘라, 지원해줘라. 요게 이제, 그러나 이제 공화당은 끝났으면 끝났을지 더 이상 연장 못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보조금이 9월 30일 날 끝났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이렇게 보험료가 막 2배 이상 그런 뛰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좀 더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런 전문가들,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조금 덜 지원하고 더 어려우신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서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을 버는 소위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이 그래요. 가장 힘든 게 중산층입니다. 아예 가난하면 정부 보조 받을 게 많고 아예 부자 아니면 보조 신경 안 쓰고 내가 이제 여유 있게 쓰는데 이 중산층은
여유롭게 쓸 정도의 돈도 안 되는데 정부 보조도 없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도 연방 빈곤선의 400% 정도를 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은 이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더 이상 이제 안 주는 거죠. 개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냐? 연소득 72,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연소득 72,000불이라고 하면 한 달로 따지면 그저 한 월급 한 6,500불 정도? 한 달에 6,500불 정도 뭐 진짜 20, 30년 전 생각하면 뭐 많은 거지만 요즘은 6,500불 정도 월급 받아갖고는요. 세금 띄고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직페이만 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좀 정말 한 15,000불 이상 벌면 뭘까? 한 10,000불 정도 벌면 그나마 좀 괜찮을까? 10,000불 벌면 이제 12만 불이니까 뭐 당연히 또 이 보조금 못 받죠. 그러니까 한 달에 6,500불 정도 번다면 연소득 기준 72,000불 정도 넘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원금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500불 받아서 세금 한 천몇백 불 내고 집회만 내고 보험료 내고 뭐하고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는 정부 보조 오바마 케어 보조도 못 받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내가 다 내야 되고 이런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더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연장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전국의 그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무려 2,4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뭐 한 700만 명 빼고 1,700만 명이 2,400만 명 중에 1,700만 명이 이번 혜택 영향을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그 요금 인상 이유로 몇 가지를 이유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조금 종료로 인한 건강한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입자, 이거 너무 비싸. 내가 나라에서 보조해 주던 것도 이제 더 이상 못 받고 내가 전액을 다 내려니까 너무 부담돼. 그런데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나 아무 뭐 병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당분간도 병원 갈 일 없을 것 같아. 나는 아직은 건강한 것 같아. 그러면 올해는 건강보험 나 이거 안 들을래. 너무 부담돼 하고 슬쩍 안 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가만히 가입하고 있겠지만 또 이제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이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낼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원비를 보험에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되는 걸 건강한 사람 가입자가 좀 충당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보험회사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값 인상, 뭐 병원비 상승 등도 뭐 요인으로 제기되어 있고 또 의료 인플레이션 심화 등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협회는 보험시장의 그 안정을 위해서 연방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주당 쪽의 그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워낙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또 의회의 그 밸런스가 공화당이 아무래도 더 다수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이든 뭐 상원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의 이런 의견이 지금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던 그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그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때 그 조지아주 한국인 공장 그 이민 단속을 반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단속에 반대했었으며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전문 인력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반대했었고 또 시간이 지난 지금은 새로운 비자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직전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28일이니까 미국 날짜로는 28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29일이기 때문에 한국 날짜는 이제 오늘 중에 언제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방문을 앞둔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서 저는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잖아요.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지난달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그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막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가시고 일본에서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가실 텐데 한국인들에 대한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비행기에서. 그랬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매우 반대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반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즉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인력을 우리가 데려올 수밖에 없다라면서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매우 만들기 위험하고 어렵다. 실업자 중에서 아무나 뽑아다가 2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문을 연다고 그 실업자 중에서 아무나 사람을 뽑아다가 일을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그들을 데려오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막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그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즉 미국에 들어올 때 이것은 단지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면서 해외에서의 전문가들을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그들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근로자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그 전문 인력 그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예정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도 그들만큼 능숙해져서 그들을 대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이 전문 인력, 즉 그들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야 한다. 난 그걸 원한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 정확히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비자를 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준비되게 나는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나는 그들이 재능 있는 사람 그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계획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뭘 하나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뭘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거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울러 그래서 이제 기자가 또 추가적으로 또 기자들 중에서 이제 끈질기게 묻는 기자들 있잖아요. 한 기자가 또 추가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그때 한국인들에 대한 그 이민 단속, 그 단속을 왜 반대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이 떠나기 전에 꽤 비교적 잘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 공장.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현장 사람들이 막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단속을 반대했는데 밑에서 일선에서 현장 인원들이 그냥 막 단속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에 반대했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지만 그게 정말 100% 진실이던 아니면은 한국 방문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내심 반대했어. 이런 마음으로 내심이라는 그걸 좀 살짝 표현을 나는 반대했었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국 방문 전에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한 게 진실이든 그렇지 못하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을 계기로 이 비자 문제에 있어서 실체적인 진전이 진짜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방문 후에 돌아오셔서 이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좀 포괄적이고 실체적인 그리고 이제 좀 확실한 그런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최근에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최근에 회고록을 내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올해 41살이에요.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이스라엘 언론과 엊그제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아버지의 2029년 임기 종료에 맞춰서 대선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no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뭐 never say no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no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치와 연관돼 있는 그 이슈에 있어서 뭐 no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제일 무서워요. 뭐 yes도 아니고 no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는 yes에 가깝다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예, no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yes에 가깝다. 어찌 보면 사실상 yes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릭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회고록을 냈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그런데 5년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막 웃었을 거다. 말도 안 된다고?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뭐 몇 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매우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뭐 진짜 2, 3년, 3, 4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듯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말한 거죠. 자, 다음 대통령 선거는 3년 뒤인 2028년 11월에 겨울에 있습니다. 2028년. 그러니까 딱 3년 남았죠. 자,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 말을 이제 에릭 트럼프가 한 겁니다. 조지 H.W. 부시 아버지 대통령에 이어서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도 이 부자가 나란히 뭐 이어서는 아니지만 부자가 이제 나란히 대통령을 한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이번에 또 부자 대통령이 연이어서 탄생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그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랬는데 그 회고록 이달 초에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회고록 제목은 조국을 구하기 위한 우리 가족의 싸움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My Family's Fight to Save Our Nation입니다. 우리 Our Nation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My Family's Fight, 우리 가족의 싸움. 뭐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가에서는 그동안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활발한 정계 활동을 벌이면서 아버지의 정치 사업을 그 장남이 이어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존재감을 부쩍부쩍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릭은 회고록 출간과 더불어서 여러 언론 인터뷰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트럼프 패밀리에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그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마로라고의 그 팍스 TV 진행자가 마로라고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막 방송 리포트를 했죠. 스튜디오에서. 자, 마라라고에서 오늘 대규모 전 세계 글로벌 CEO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있는데, 자, 마라라고에 나가 있는 뭐 누구를 불러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하니까 이제 팍스 TV 진행자 중에 한 명이 리포터가 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리포터가 나가서 딱 마이크를 받고 바로 내가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내 옆에 누구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면서 카메라를 옆으로 댔더니 바로 에릭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트럼프가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고요. 저기서 뛰어놀던 자리가 바로 저기고요. 이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뭘 대리석을 했고 우리가 이걸 얼마에 샀고 그 마라라고를 막 소개를 에릭 트럼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뭐 전 세계로 다 나갔죠. 그래서 에릭이 잇따라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보를 벌이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지만 공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6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에릭 트럼프는 이랬어요. 정치로 나가는 길은 나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미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영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있어서 베이컨과 햄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베이컨 없으면 어떻게 난 브렉퍼스트에 베이컨하고 커피인데 뭐 이러시는 특히 이제 뭐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만 베이컨 햄 이 생산 금지를 과학자들이 막 주창을 했습니다.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바로 그 아질산염 때문입니다. 아질산이라는 화학 물질. 그 아질산이 대장암 발병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베이컨하고 햄을 만들지 말자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공육을 분홍색으로 아주 예쁜 선분홍색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고 또 보존 기간도 늘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바로 아질산염인데 그 아질산염의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금지시키지 못할 바에야 베이컨이나 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들은 베이컨과 햄에는 발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업계가 궁극적으로 베이컨이나 햄의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영국 과학자들이 이제 한 얘기니까 영국에서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약 5,400건의 그 대장암 케이스가 이 가공육 섭취로 인한 그 가공육 섭취가 원인이 된 그런 대장암 케이스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그들이 생산을 중단하든 중단하지 않던 베이컨이나 햄 같은 거는 사실은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가공육이니까 대표적인 가공육이 이제 베이컨하고 햄이잖아요. 뭐 스팸, 베이컨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온 한국 소시지를 옛날 그 추억 그 생각 때문에 정말 가끔 먹고 싶어서 어쩌다가 한번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 안 좋은 거니까 가급적 좀 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썸머타임, 일명 썸머타임, 공식 명칭으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죠. 올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오는 일요일에 해제됩니다. 이제 끝소식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되돌아가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시계를 주무시기 전에 뭐 옛날 아날로그 시계라면 주무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시에 잔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9시로 만들어 놓고 주무시든지 뭐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 고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썸머타임은 애리조나 주와 하와이 주 이 두 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8개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돼서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이게. 자, 한편 이 썸머타임은 에너지를 절약한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매년 2차례 이렇게 시간을 막 강제로 억지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달라진 그 1시간이라는 것도 시차예요. 그 시차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다라는 분들, 노동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은 사실은 시행을 계속하면서도 계속 그 논란은 아직도 여전히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끔 이제 썸머타임 시작과 해제 때 조금 그 시간 계산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작할 때 돌리는 거야, 해제할 때 돌리는 거야, 뭐 앞으로 돌리는 거야, 뒤로 돌리는 거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이번 일요일 해제하는 이번 일요일에는 1시간 잠을 더 잘 수 있다. 1시간 잠을 더 잘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